자, 그러면 CPU 스케줄링의 첫 번째 알고리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First Come, First Served라는 방식이죠. FCFS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First Come, First Served 방식 스케줄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말 그대로 첫 번째 처음 들어오는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서비스 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온 순서대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알고리즘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프로세스 3개가 P1, P2, P3의 순서로 이제 시스템에 들어온 겁니다. 즉 여기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프로세스를 실행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P1, P2, P3의 순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실행 순서 역시 서비스 순서 역시 P1, P2, P3의 순서로 프로세스를 이제 스케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 스케줄링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차트를 우리가 겐 차트라고 합니다. 겐트 차트라고 하는데 이 겐트 차트를 통해서 보통 스케줄링 특정 시점에 어떤 프로세스가 스케줄 되었는지를 나타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겐트 차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시작 위치가 이제 0초가 되겠고요. 24초 시점에 이제 P1 프로세스가 계속 실행이 되다가 24초라는 시점에 P1에서 이제 P2 프로세스로 스케줄이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P2라는 프로세스가 다시 24초에서 27초까지 즉 3초간 실행을 하고 다시 또 27초에 P3가 실행이 시작돼서 전체적으로 30초가 됐을 때 모든 프로세스의 실행이 끝나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각 프로세스의 버스트 타임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각 24초, 3초, 3초씩 실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교적 간단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할 때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FCFS 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학습을 할 텐데요. 그 여러 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각각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될 것이니까요. 운영체제에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케줄링 크라이테리어로 지정돼 있던 항목들, 즉 이런 측면에서 각각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5가지, 2가지 HB 매트릭과 3가지 LB 매트릭을 이제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각각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웨이팅 타임 같은 경우를 일단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웨이팅 타임이라고 그러면 각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도착해서 이제 스케줄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웨이팅 타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P1의 경우는 웨이팅 타임이 이제 제로죠. 왜냐면 이 P0는 제일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도착한 즉시 서비스가 됐습니다. 0초에. 그래서 P1은 대기한 시간이 전혀 없는
웨이팅 타임 제로가 되겠고요. P2의 경우는 이제 이 각 P1, P2, P3가 순서상 P1, P2, P3의 순서로 도착을 하긴 했으나 전부 공통적으로 0초에 도착한 것으로 이제 일단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0초라는 시간에 순서대로 P1, P2, P3가 따다닥 이제 동시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P2 역시도 이제 0초에 들어와서 P2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간, 즉 24초간 기다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2의 웨이팅 타임은 이제 24가 되는 거고요. P3의 웨이팅 타임 역시 0초에 들어와서 P3가 이제 27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27초간 대기한 것으로, 즉 P3가 27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프로세스에 대한 웨이팅 타임을 구하면 이것을 이제 에버리지 취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24 더하기 27을 3으로 나눠서 이제 17의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중에 이제 이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을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이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상호 비교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FCFS 스케줄링을 동일한 알고리즘 하에서 이 프로세스가 도착하는 순서가 단지 살짝 바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프로세스들의 버스트 타임은 아까하고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즉 P1이 이제 24초, 그리고 P2, P3가 각각 3초씩 버스트 타임을 동일하게 가지고요. 하지만 0초에 각 프로세스들이 도착을 할 때, 동시에 도착할 때 그 순서가 P1, P2, P3가 아니라 P2, P3, P1의 순서로 0초에 따다닥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 겐 차트를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겠죠. 0초에 가장 먼저 들어온 P2가 제일 먼저 스케줄이 되겠죠. 그래서 0초부터 3초까지 P2가 실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P2 다음에 들어온 P3가 그 다음 스케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3초라는 시점에 P3가 실행되기 시작해서 6초까지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들어온 P1 프로세스가 6초 시점에 시작이 돼서 버스트 타임 24초간 실행을 하고 이제 30초가 되는 순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다시 웨이팅 타임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P1의 웨이팅 타임은 얼마가 되는지 살펴보면 P1은 0초에 들어왔는데 6초부터 실행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웨이팅 타임이 6초가 되겠고요. P2는 0초에 들어왔고 0초부터 실행을 시작했으니 얘는 이제 웨이팅 타임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P2는 제로. P3는 0초에 들어왔으나 3초에 프로세스가 스케줄 받고 실행을 시작했죠. 그래서 웨이팅 타임이 3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웨이팅 타임을 에버리지 취하면 6 더하기 0 더하기 3을 다시 3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고 나니까 3이 나온 거죠. 사실 이 앞 슬라이드와 이 뒤 슬라이드는 프로세스 1, 2, 3 개수도 똑같고 각 프로세스들의 버스트 타임, 수행시간, 지속시간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각 세 개의 프로세스들이
시스템에 도착한 시간도 전부 0초이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0초에 들어온 순서가 1, 2, 3이냐 아니면 2, 3, 1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단지 그 차이만으로 우리가 웨이팅 타임,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17초였는데 반해서 뒤에서는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3초인 거죠. 무려 14초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되게 된 이유가 우선 뭐가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실행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가 먼저 스케줄 받은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앞서 슬라이드에서는 실행 시간이 가장 긴 프로세스인 P1이 제일 먼저 스케줄을 받았던 데 반해서 뒤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들이 먼저 스케줄을 받고 실행 시간이 가장 긴 프로세스가 이제 스케줄을 뒤늦게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성능이 확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우리가 이제 컨보이 이펙트라고 합니다. 즉, 긴 프로세스 뒤에 있는 짧은 프로세스들로 인해서 실행 시간이 저하되는 현상을 우리가 컨보이 이펙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컨보이 이펙트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있어서 바람직한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 여러 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바람직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프로세스가 다른 환경이 다 동일한데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스케줄링의 성능이 급격하게 차이 나는 이런 현상은 절대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좋은 평가를 컨보이 이펙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FCFS라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그렇게 이제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또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컨보 이펙트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좀 그 성능이 이제 컨스턴틀리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이제 나오지 않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운영체제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컨보 이펙트와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CPU 바운드 잡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개의 IO 바운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 시스템 운영체제 상에서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이런 FCFS 스케줄링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FCFS라는 방식에서 컨보 이펙트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프로세스 구성일 때, 즉 한 개의 CPU 바운드 프로세스와 여러 개의 IO 바운드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을 대기 중인 상황이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것을 먼저 실행해주면 될까요? 예, IO 바운드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해주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IO 바운드 프로세스는 그 특성이 원래 many short CPU burst죠.
예. 그래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P2, P3와 같은 형태의 CPU 버스트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이 IO 바운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CPU 바운드, 원 CPU 바운드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이제 a few long CPU 버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1 프로세스와 같은 형태의 비헤이비어를 보여주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CPU 바운드 프로세스보다는 여러 개의 IO 바운드 프로세스를 먼저 스케줄 해주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당연히 시스템 성능 향상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shortest job first라고 하는 스케줄링 방식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rtest job first, 즉 줄여서 SJF 방식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역하면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스케줄하겠다라는 이것 역시도 이제 단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shortest job first라고 하는 스케줄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각 프로세스 시스템에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각 프로세스의 그 CPU 버스트, 다음번 CPU 버스트의 길이를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다. 실행하지 않고도 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이제 실현 가능한 그 알고리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보가 있을 때 한해서 우리가 그 길이에 따라서 즉 넥스트 CPU 버스트의 길이에 따라서 가장 짧은 수행 시간을 갖는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겠다, 스케줄링을 시켜주겠다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전제 조건만 실현이 가능하다면 이 SJF는 가장 옵티멀한,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이 바로 SJF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그 프로세스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떻게 과연 내가 아래 한글을 띄우면서 이 아래 한글을 몇 초간 쓸 건지 예측을 하겠습니까?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면서 내가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딱 2초만 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띄우는 사람도 없지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우리가 PC 운영체제에다가 또 매번 기재해서 주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보, 넥스트 CPU 버스트 타임 랭스에 대한 정보는 다소 이제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SJF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최적화할 때에 얼마까지 가능할 것인가, 즉 옵티멀 상한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스케줄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어퍼 바운드를 한번 좀 보고 그거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스케줄 알고리즘을 우리가 택하겠다라는 이런 어프로치 차원에서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SJF 방식으로 우리가 스케줄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각각 버스트 타임이
6초, 8초, 7초, 3초로 P1, P2, P3, P4가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각 P1, P2, P3, P4를 어떤 순서로 스케줄을 하겠습니까? shortest job first니까 가장 burst time이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스케줄 하겠죠. 즉 P4가 burst time 3이기 때문에 P4가 가장 먼저 스케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짧은 burst time을 갖는 P1이 그 다음 스케줄이 될 것이고요. 6초간. 그리고 7이 그 다음 작은 값이니까 P3가 7초간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P2가 8초간 수행이 되는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겐 차트를 살펴보면 0초에 P4가 실행되고 3초간 수행한 후에 다시 P1을 6초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9초라는 시간에 그 다음 짧은 CPU 버스트인 P3를 실행을 하고요. 7초간.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P2를 8초간 실행을 해서 24초에 전부 작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을 계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P0의 경우는 P1의 경우는 이제 0초에 도착해서 3초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P0는 3초, 그리고 P1의 경우는 0초에 도착을 해서 이쪽이 P1이고요. 이쪽이 이제 P2죠. P2의 경우는 0초에 도착해서 16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P2가 여기 있죠. 그래서 웨이팅 타임이 16초. 그리고 P3는 0초에 도착을 했는데 실행이 9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웨이팅 타임이 9초. P4는 0초에 도착했고 바로 0초에 스케줄이 됐으니까 웨이팅 타임 0초. 이렇게 더해 주시면 더해서 4로 나눴을 때 이제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나오는데 7이 나옵니다. 7이 이렇게 이제 7초라는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사실 이 P1, P2, P3, P4를 조합해서 얻을 수 있는 웨이팅 타임으로는 가장 최소의 어퍼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스케줄링 방식을 쓰더라도 이 7보다는 더 좋아질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어퍼 바운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7에 근접하는 스케줄 알고리즘을 택하는 형태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 CPU 버스트, 넥스트 CPU 버스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 넥스트 CPU 버스트를 예측한다는 것이 전혀 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일은 아닙니다. 즉 실제로 슈퍼컴퓨팅 같은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제 특정한 프로세스를 몇 초간 실행해라 이렇게 이제 시간 CPU 버스트를 지정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꼭 슈퍼컴퓨터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운영체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를 유지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 그 프로세스의 수행 시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한 값을 보면 뭐 대체적으로는 맞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시켰을 때 뭐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은 뭐 장시간 사용한다 또는
이 프로그램은 잠깐씩만 사용한다. 이런 통계 데이터들을 운영체제가 얼마든지 보유를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CPU 스케줄링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한 정확하게 이 넥스트 CPU 버스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1, 2, 3, 4와 같은 단계로 우리가 이 넥스트 CPU 버스트를 계산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쓰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 TN이 이제 실제 n번째 CPU 버스트의 길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TN은 이제 실제 값입니다. 그리고 타우 n 플러스 1은 이제 다음 CPU 버스트를 이제 예측한 값이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측하는 부분이 타우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n은 실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의 측정 값인 거죠. 그래서 이 tn과 타우 n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반영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웨이티드 에버리지. 즉 가능하면 정확하게 좀 예측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거 데이터, 즉 실제 데이터의 비중을 높게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꼭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한 값을 좀 더 중점적으로 비중을 둬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1-알파 쪽을 더 비중 있게 키워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값 알파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tn을 이제 알파만큼 알파 포션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 또 타우에는 이제 1-알파의 포션으로 이제 반영을 한다면 이게 이제 일종의 웨이티드 에버리지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타우 n 플러스 1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커먼리하게 알파를 이제 반반씩 정한다는 얘기죠. 과거와 현재를 반반씩 정해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제너럴 하겠죠.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